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운문뿐만 아니라 문학 전반적인 그렇죠,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죠. 표현상의 특징. 자, 문학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10분만이 아닙니다. 산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문학의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비유라는 것이 되겠고, 비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변화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변화주기.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비유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A 원관념이 있겠죠. 이 원관념을 B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관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보조관념. 자, 여러분들 아마 학창시절에 친구 별명 불러본 사람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별명이 돼지고, 어떤 친구에게는 곰이고, 어떤 친구는 뭐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두꺼비가 될 수도 있겠고, 개구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친구가 원관념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친구의 별명은 이 친구와 뭔가 닮아있는 속성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이 원관념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 B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관념에 해당하는 이 속성이 뭔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유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한테 원빈 닮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욕이지. 그게 지금 뭐 비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그 비유라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속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광률의 그 추일서정을 보게 되면은 뭐 낙엽은 뭐 폴란드, 정부의 집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낙엽이 이제 당연히 원관념이 될 것이니까 얘는 보조관념이 되겠지. A는 B의 은유법이 성립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데 아닙니다. 은유법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A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B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것은 비유가 성립이 되는데, 낙엽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낙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게 되면 낙엽은 기본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소멸. 그 다음에 죽음이 되겠죠. 죽음. 그러니까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가 됩니다. 무가치. 자, 그래서 이 낙엽이 지니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폴란드 정부의 집회가 되겠으면 지금 폴란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집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회로서의 지금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이 되겠죠. 쓸모 있는 겁니다.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데 이거랑 일단 성립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유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이 사이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망한 그와 관련된 1930년대 추일서정과 관련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유라는 것은 반드시 A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B가 가지고 있는 보조관념의 속성,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자, 여기 이제 되어졌으면은 비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 우선 그 첫 번째 비유는 A, B를 동일시하게 바라보는 말 그대로 은유법이 되겠죠.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해서 A는 B, A는 B, 또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었을 때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호수처럼 크고 깊다. 역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은유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은유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관념이 있으면은 보조관념과 역시 일치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은유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비유하기에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 그 3대장 중에 이제 두 번째가 A를 B에다가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너 뭐뭐 같더라, 또는 너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것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뭐뭐인 양, 뭐뭐인 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직유법이 되겠죠. 직유법. 자, 직유법은 예를 들어서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라고 했었을 때, 자, 꽃은 꽃인데 뭐처럼 내 누님에다가 가치가 들어가고 있죠. 가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A는 B라고 표현을 하되 네, 표현 방법은 은유가 아니라 직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유와 직유는 네, 이런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인양 뭐뭐인체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한 끗 차이가 되겠습니다. 은유와 직유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대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뭐가 더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의인법이 있습니다. 의인법. 여러분들 이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 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을 했었을 때, 네, 그 관동별국을 보게 되면은 망고대 혈망봉이 나오고 있는데, 망고대 혈망봉은 분명히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을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 너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사람에게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연물의 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할 때 또는 다정한 형제의 섬, 역시 마찬가지 섬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인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유라든지 또는 직유라든지 또는 의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유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네, 대표적인 3대장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3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대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유법. 자, 대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유법은 부분을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분을 전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끝부분 정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내용의 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남한을 대표하는 것이고 백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 통일에 대한 염원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는 시어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라산밖에 없습니까? 북한에는 백두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여기 가까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있고 또는 뭐 도봉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릉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설악산이 있겠죠. 그리고 지리산도 있을 것이고 군데군데 정말 아름다운 명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금강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산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인이 지리적인 위치를 좀 신경을 쓴 거죠. 최남단이고 가장 위쪽에 있는, 이런 것처럼 한라는 우리 남쪽을 대표하는 것이고 백두는 위쪽 북쪽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부분을 전체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 네,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고전에서 이제 좀 주로 나오고 있는 네, 의성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해둬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고전에서 의성어, 의태어가 나오게 되면은 네, 보통 이게 이제 순수 우리 고유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순수 고유어.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을 잘 살려서 또는 우리말의 묘미를 아주 잘 살린 그런 아주 잘 살린 표현들이 바로 의성어라든지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의성은 쉽죠. 말 그대로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네, 소리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우수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리를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도란도란, 아장아장, 폴짝폴짝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모양이나 동작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태어가 되는 것이겠죠. 의태어.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고전에서 네,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을 때 이 의성, 의태어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보통 음성 상징어라고 부르게 되겠죠. 음성 상징어. 네,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음성 상징어. 자, 요거 말고 이제 뭐 풍류법 정도 또 이제 네,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류법은 뭐 속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격언이라든지
네, 뭐 그 정도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비유, 네, 첫 번째가 비유가 되는데 비유는 3대장 은유, 직유, 의인부터 시작해서 대유, 의성, 의태, 풍유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강조가 되겠습니다. 강조. 강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점점 영과 반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은 점층법이 되겠습니다. 점층법. 자, 요거 층입니다. 층. 점층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점강법이 되겠습니다. 점강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탄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법. 그 다음에 방법법이 되겠고 마지막은 대조법이 되겠죠. 대조법.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점층이라는 것은 시상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확대시켜서 가족에서 사회로 국가로, 가족, 사회, 국가, 뭐 또는 뭐 우주로 나간다든지 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상을 점차 확대시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확대가 되겠습니다. 확대. 점강은 점층의 반대가 되겠죠. 시상을 점차 네,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탄은 네, 보통 우리가 향가에서 나오고 있는 뭐 아라든지 으라든지 이런 형식처럼 놀람이라든지 부름이라든지 감탄을 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영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서 보통 과장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법은 실제 대상보다 당연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거나 크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과장법이라고 부릅니다. 과장. 여러분들이 반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우리 전 강좌에서 네,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반복, 네,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반복은 네,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반복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의미 강조가 되겠죠. 이 의미 강조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주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와 연결 지으려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계속 얘기할 거 뭐 건덕지가 있을 겁니까? 없을 거죠. 그런 것처럼 반복이 뭔가 계속 된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로 시어에 대한 반복.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조가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상반된 관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있는 상반된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대조법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에서 문학 작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크게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거의 이분법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이 있으면 일제강점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를 뭐로 바꿔줍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제강점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네, 플러스 긍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즉 현실 극복을 할 수 있다. 네, 의지적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어떤 참상과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인간 소외라든지 네, 정말 힘들게 산다.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념 대립을 우리가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형식처럼 통일이 될 수 있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로.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조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극명한 대립을 통해서 작가의 주제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역시 대조라는 것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강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두 부분이 중요하니까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주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하죠. 일단 역설법 있습니다. 역설법. 모순된 진리가 되겠죠. 모순된 진리, 역설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아이러니, 반어법 있습니다. 반어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이 있습니다. 도치법. 자, 그 다음에 평서문의 문장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하는 서리법이 있습니다. 서리법.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대꾸법이라는 게 있죠. 대꾸법. 자, 그래서 이 변화주기는 크게 5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적은 순서대로입니다. 1위, 랭킹 1위, 2위,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애매하죠. 얘네는 네, 서로 네, 비슷하게 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변화주기에서는 이 역설 그 다음에 반어 이 두 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역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는 반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문에서 역설이 나오면은 출제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운문에서 역설이 나오면은 역설법은 반드시 출제 1순위가 되겠습니다. 모순된 진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역설과 반어 같은 경우는 저희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비유가 되겠고 두 번째 강조가 되죠. 세 번째 변화주기까지 우리는 크게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이클 조던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마이클 조던, 글을 쓸 때 마이클 조던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농구의 신이라고 읽는 거죠. 농구의 신. 그다음 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창 선수 생활인데 열심히 할 때 박지성이라고 쓰고 맨유라고 읽는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체하는 거죠.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마이클 잭슨이라고 쓰고 뭐라고 있습니까? 팝의 황제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체하는, 원관념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겨의 여왕이 누굽니까? 김연아죠.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유추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추. 상징은 지웠습니다. 그냥. 유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추는 기본적으로 C와 D를 말합니다. C와 D. 그 다음에 앞부분에 A와 B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유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 되거든요. 요 부분. 요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심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데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C가 뭐가 되느냐? 영어가 됩니다. 영어. 그 다음에 D가 우리말이 되거든요.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가 무분별하게 또는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말이 위기를 초래한다.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영어 몰입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말이 소중하다라는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기가 좀 힘든 거죠. 영어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쓰이게 되었을 때 우리말이 위기가 초래하듯이 앞부분을 예전 90년대 황소개구리가 있었죠. 황소개구리. 식용으로 들어오게 된 이 황소개구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방생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 황소개구리가 탈출을 해서 이제 자연 생태계, 우리나라 생태계로 갔었는데 이 토종 참개구리가 위기에 초래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황소개구리는 덩치가 큽니다. 우리 토종 참개구리에 비해서 이 황소개구리가 토종 참개구리를 다 잡아먹는 거죠. 오죽하면 이 황소개구리가 뱀까지 잡아먹는, 뱀이 큰 뱀이 아니라 작은 뭐 실뱀 정도 그런 뱀들도 잡아먹는 거죠. 생태계 교란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생태계 교란. 무슨 말이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와 유사한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유추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대응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대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추 기억을 좀 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추도 뭐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이라든지 또는 비문학 지문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유추가 있습니다. 유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했는 게 비유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고 세 번째 변화주의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상징에 있었었죠. 상징에다가 여기 나오고 있는 유추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뭐 비유라든지 거기 다 나타나고 있겠죠. 비유라든지. 자, 그 다음에 강조하기도 거기서 나타나고 있겠고, 여러분들 그 빠져있는 부분은 주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 뒤에 26쪽으로 가게 되면은 변화주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리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법. 이 서리법은 평서문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뭐 그닥 뭐 받아들이는 게 없죠. 그런데 누가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지 않고 살겠는가라고 해서 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부분과 누가 자유 없이 살고 싶은가라고 해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거든요.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평서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꿔주는 거죠.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꿀팁 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미 상관이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24쪽으로 다시 잠깐 한번 돌아가서 그 1번을 보게 되면 이제 시의 화자라든지 시의 정서라든지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자라는 것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시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내가 동시 못 쓰겠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순수하고 화자가 순수한 어떤 마음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은 할아버지도 동시를 쓸 수 있고 할머니도 동시를 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이처럼 이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적, 그러니까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의미를 둬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뭘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는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진술을 보게 되면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얘기하고 마지막 서술어 부분 있죠. 이런 서술어 부분 잘 봐야죠. 왜 그런가 하면 서술어 부분을 잘 보면은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저앉는다라든지 이런 주저앉는다가 마지막 서술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긍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화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시적 화자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기쁜지 슬픈지, 긍정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태도까지 보통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표현하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시상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